안녕하세요. 응답하라 강남 시니어 플라자 여러분. 저는 클래식 음악 강사 장정윤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바흐라는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고전주의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멘델스존, 슈만, 쇼팽 등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바흐의 음악을 답습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구축해 나갔고 20세기 현대음악 작곡가들도 바흐가 사용한 음악 기법을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는 등 바흐는 클래식 음악에서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흐라고 짧게 부르지만 그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로 JS 바흐라고 부르죠. 바흐의 선대 조상뿐만 아니라 바흐의 아들들도 음악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JS 바흐라고 불러야 하지만 바흐라고 부르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JS 바흐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JS 바흐는 바흐 가문 안에서도 또 음악사 속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흐가 처음부터 위대한 음악가였을까요? 바흐가 자신의 음악적인 역량을 가장 크게 발휘한 곳은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바흐는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나서 바이마르, 뮬하우젠, 쾌텐 등의 도시를 거쳐서 마지막 27년간 라이프치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8개 정도의 도시를 옮겨 다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동시대의 핸델이나 다른 작곡가들이 움직였던 반경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좁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이죠.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와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1723년 라이프치히로 오게 됩니다. 당시 독일 내에서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직은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자리 중 하나였는데요. 이 자리를 맡고 있었던 요한 쿠나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공석이 생긴 것이죠. 실제로 라이프치히에서는 게오르그 텔레만과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만은 더 높은 보수를 제시했던 함부르크로 떠났고 그라우프너 역시 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쿠나우의 후임은 JS 바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성 토마스 교회에서 원한 1순위 음악가가 JS 바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쾌텐에서 라이프치히로 오게 된 바흐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 토마스 교회뿐만 아니라 총 4개의 교회의 음악을 책임지게 되었고 성 토마스 교회 소년 합창단의 지휘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1729년에는 라이프치히 대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의 음악 감독직도 맡게 되었죠. 라이프치히의 음악을 거의 책임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소속된 시위원 신분이었고 계약서에서 시의 허락 없이는 라이프치히를 떠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흐가 머물렀던 도시와 마찬가지로 음악가로서의 자유보다는 바흐는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음악을 해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위치에서 바흐는 요구받은 대로 많은 음악을 쏟아내게 되는데 라이프치히에 머무는 동안 칸타타와 많은 교회 음악,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도했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곡을 포함한 많은 오르간곡과 하프시코드 곡을 작곡했습니다. 바흐는 교회가 원하는 그리고 라이프치히 시에서 원하는 음악을 매주 써내면서 정말 많은 곡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흐의 대부분 작품들은 연주가 되고 나면 잊혀졌습니다. 다음을 위한 곡을 또 써야 했기 때문이죠. 바흐가 1729년 무렵 썼다고 전해지는 마태순환곡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약 100년 후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이 곡은 재조명이 됩니다. 마태순환곡은 바흐 사후에 초연되었다고 전해지고
멘델스존이 직접 지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멘델스존은 바흐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음악도 발굴하여 알리는 것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의 바흐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성 토마스 교회 앞에 있는 바흐 동상은 20세기 초반에 세워졌는데 그만큼 바흐라는 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고 부각시키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나고 19세기에는 바흐와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흐는 작곡가들의 태양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당대 음악가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모든 음악의 중심에 바흐가 있는 듯한 모습이죠. 또한 19세기 초반에는 독일의 음악학자였던 요한 니콜라우스 포르켈이 바흐의 아들들을 직접 만나고 많은 정보를 얻어 바흐의 첫 번째 전기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바흐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멘델스존의 바흐 음악 연주와 동상 건립 추진 등의 노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18세기 이후 서유럽의 음악 중심이 독일로 넘어오면서 이후 세대까지 이어진 음악의 전통에 많은 작품을 남긴 바흐라는 인물이 적합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이전부터 바흐가 평생 일하면서 작곡한 그 수많은 곡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음악학자인 볼프강 슈미더에 의해 분류되고 목록화되어서 BWV, 바흐베르케 베르자니스, 바흐 작품 목록이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화되어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흐에 대한 재발견, 재조명, 그리고 멘델스존과 같은 후배 음악가들의 동경, 그리고 그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배워나갔던 이후 음악가들이 클래식 음악의 전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흐의 모습으로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멘델스존에 의해 재조명되었던 마태 순환곡 중에서 베드로의 아리아, 나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함께 들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베토벤 음악과 자유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이겨내시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